이번 주 애플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만 오늘은 애플의 실적이나 단기 주가를 분석하기보다는 애플을 통해 투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애플의 최근 5년 주봉 차트인데요. 중간중간 큰 조정도 있었고요. 오랫동안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구간도 있었지만 멀리서 보면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게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주가가 20%, 30% 하락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저 역시 매일 채슬리에서 올려준 영상으로 공부하고 또 별주부전 준비하면서 매주 기업 공부하지만 저 또한 고점에 사서 쉽게 말해 물려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을 지금 사야 하는지 보다는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기업을 오래 보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 채미터 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애플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7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고요. 우리 버거님도 힘들었고요. 버거님 힘드셨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포대교가 생각나요. 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었던 한 달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3% 가까이 하락했고 마이크론도 28% 넘게 빠졌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반도체 중심으로 조정이 크게 나타났고요.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고 주식을 샀는데 실제로 내 계좌가 온통 파랗게 되면 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문제가 있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줄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런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빅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같은 기간 애플은 오히려 15% 상승했는데요. 물론 한 달 동안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투자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떤 기업이 신뢰받는지를 보면 그 기업의 본질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렇다면 시장은 왜 다시 애플을 한번 쳐다봤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워렌 버핏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버크셔는 2016년 애플 투자를 시작했고 이후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일부 매도하긴 했지만 애플은 여전히 가장 큰 보유 종목입니다. 코카콜라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오랫동안 상위 종목에 남아있고요. 이 세 기업 업종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타밴드님 아시나요? 네. 코카콜라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애플의 공통점. 그 EPS가 계속 상향하는 거 아닌가요, 매년? 소위 얘기하는 퀄리티 주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하던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타밴드님이 내가 봤을 때는 딴 거 하고 계셨어. 근데 이렇게 질문을 딱 했는데도 네. 대답을 저렇게 하시네요. 제 발표 뒤에 지금 바로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한다 그러지만 엄청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대답이 늦어서. 네, 제가 원하던 답은요. 사람들의 일상과 습관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고객이 쉽게 떠나지 않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브랜드 바탕으로 가격 결정력을 갖고 현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보다 10년 뒤에도 고객이 이 회사를 선택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애플 분명 기술 기업입니다. 아이폰 만들고 반도체 설계하고 운영체제와 AI에 투자하고요. 하지만 버핏은 기술의 우위만 본 게 아니라 소비자의 행동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반복해서 구매하고 다른 브랜드로 쉽게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저 역시 21살 때부터 16년 동안 아이폰만 사용해왔습니다. 예, 아이폰으로 시작해서 뭐 에어팟, 아이패드 같은 하드웨어나 애플 뮤직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보통은 여성분들이 자기 나이를 공개를 잘하는. 근데 지금 21살 때부터 16년 동안 아이폰만 가져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 나이를 갖다가 쉽게 공개를 하시네요. 되게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어가자면 매번 휴대폰 교체할 때 이 혁신적인 아이폰이 나와서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아이폰을 선택해 왔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도 갤럭시 Z 폴드 8을 보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9월에 아이폰 신형 나오면 그때 바꿔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바로 애플의 락인 효과에 묶여있는 고객인 셈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기술 기업이면서도 소비자의 습관과 신뢰를 바탕으로 반복 구매를 만드는 강력한 소비재 브랜드에 가깝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애플의 강점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구조를 보기 전에 저희 경영진을 잠깐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버핏이 스티븐 잡스 시대가 아니라 팀 쿡이 애플을 이끄던 시기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버핏이 높게 본 것은 또 다른 천재형 CEO라기보다는 잡스가 만든 생태계를 더 크게 확장하고 또 막대한 현금을 주주가치로 전환한 운영형 경영자였습니다. 실제로 버핏은 팀 쿡을 세계 최고의 경영자 중 한 명으로 평가했고요. 결국 애플의 해자는 제품과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 강점을 현금 흐름으로 연결하는 경영진까지 포함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애플의 네 가지 강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태계입니다. 애플은 25억대가 넘는 활성기기를 보유하고 있고 아이폰과 맥북, 아이패드 등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플 제품 여러 개 사용하면 다른 생태계, 갤럭시 이런 걸로 이동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인데요. 높은 가격에도 고객이 반복해서 구매한다는 것은 애플이 강한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 또한 9월에 아이폰 나올 때 좀 비싸다고 들었는데 돈 열심히 모아서 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세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매출 307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28.1%까지 커졌습니다. 하드웨어를 한번 판매한 뒤에도 앱스토어와 아이클라우드 또 구독 서비스를 통해 매출이 반복되는 구조고요. 마지막은 현금 창출력입니다. 7월 30일 발표된 3분기 실적에서 애플은 344억 달러의 영업 현금 흐름과 319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금은 주주 환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애플은 고객을 생태계 안에 머물게 하고 또 브랜드와 서비스를 통해 반복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버핏이 애플에서 본 핵심도 바로 이 구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앞에서 애플이 어떤 구조로 고객을 붙잡고 또 현금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봤고 이제 이 강점이 현재 실적에도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캔슬님으로 간단히 확인만 해봤습니다. 애플의 총점 36.5점으로 과거 별주부전에서 다뤘던 고성장주처럼 높은 점수 아닙니다. 분기 영업이익은 26.5% 증가했지만 관세 환급 효과가 일부 포함됐고요. 최근 3년간 연간 영업이익 성장률도 3.66%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성장주라기보다는 이미 완성된 경쟁 우위와 또 현금 창출력을 오래 유지하면서 주주 가치를 복리로 쌓아가는 기업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사업이 좋은 것과 그 주식을 편안하게 보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애플 역시 지난 10년 동안 투자자가 팔고 싶을 만한 큰 조정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면요. 애플은 2018년 39%, 2020년 34%, 또 2022년에는 약 30% 하락했습니다. 아이폰 성장 정체, 중국 수요 둔화, 또 공급망 차질,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때마다 애플의 성장이 끝났다는 이야기도 반복됐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지금 저희가 애플의 10년 차트를 볼 때 그 하락분은 차트 위에 작은 조정처럼 보이지만 당시 투자자들에게는 결코 작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좋은 기업은 30% 정도 빠질 수 있다고 머리로는 늘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제 계좌에서 그 손실을 경험하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손절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찾는 것만큼 어려운 게 좋은 기업을 흔들리지 않고 보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오마이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은 왜 이 수많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애플을 팔지 않았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저는 버핏이 애플을 계속 보유한 이유를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해자가 무너졌는가? 애플의 활성기기 수 25억대 넘어섰고 서비스 매출도 25년 14% 증가했습니다. 고객이 떠난 게 아니라 생태계 안에서 반복 매출이 계속 커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영진의 자본 배분이 망가졌는가입니다. 2025년 애플은 순이익의 93.5%를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줬습니다. 동시에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도 늘렸고요. 필요한 곳에는 투자하고 남는 현금은 주주에게 돌려준 겁니다. 그 결과 2016년 이후 유통 주식수 약 31%나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장기적인 이익 창출 구조가 달라졌는가? 중국 매출을 감소했지만 전체 매출이나 서비스 매출, 순이익 모두 성장했고요. 특정 지역이나 제품이 흔들려도 다른 사업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가 작동한 겁니다. 결국 세 질문의 답은 모두 아니다 였습니다. 주가는 흔들렸지만 해자와 자본 배분, 현금 창출력 계속 유지됐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의 손실률보다 내가 처음 이 기업을 샀던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오래 보유한다고 모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애플과 인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10년 동안 애플 약 1107% 상승한 반면 인텔 154% 상승했습니다. 10년 전에는 둘 다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었는데 사업 경쟁력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애플은 생태계가 강해지고 가격 결정력과 서비스 매출, 현금 흐름이 확대됐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혜자가 더 넓어진 경우입니다. 반면 인텔은 PC 중심 사업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또 AMD나 또 ARM 진영과의 경쟁이 심화됐습니다. 또 공정과 제품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업이기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사실 하나입니다. 장기 투자는 단순히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인 동안 오래 보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번 자료 만들면서 저도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투자에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남들보다 먼저 찾아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고요. 애플처럼 이미 검증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찾아서 좋은 기업인 동안 오래 보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한 가지 모습만 가진 투자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최근 고점에 매수해서 아직 물려있는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파마리서치처럼 기업의 성장을 믿고 사서 충분히 시간을 주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빠른 성장을 찾는 투자자인지, 좋은 기업의 복리를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인지, 어느 정도의 하락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주가가 흔들릴 때도 기업의 본질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지와 같은 부분이요. 좋은 기업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기업을 믿고 오래 보유하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투자는 정말 나에게 맞는 방식인가? 이번 애플 이야기가 저를 포함한 우리 채밀턴 분들 각자의 투자 방식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클레어님 이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쭉 들으면서 발표하실 때 목소리는 마치 우리가 저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그런 분들의 담담한 자기 인생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시듯이 굉장히 좀 숙연했어요. 그죠? 네. 네, 숙연했는데 저는 이 클레어님 오늘 이 자료를 요 부분만 따로 빼서 저는 우리 회사에 오는 인턴들 그리고 버스와 함께 하고 하는 인턴십 모든 채민턴 분들의 교재로 쓰고 싶어요. 오늘 영상을 교재로 쓰고 싶은데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나는 내 필살기는 뭔가?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보셔야 되는데 임감독하고 이번에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책을 썼지만 제가 그 책을 이제 같이 쓰고 임감독을 보고도 발표를 해도 되겠다라고 한 게 임감독은 찾았어요. 자기의 필살기를 찾았어요. 자기의 필살기를 찾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찾아요. 사실 주식으로 돈을 잃는 그 90%가 자기 스타일을 못 찾으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고 막 이러다가 강세장에서 돈을 벌 때는 자기가 마치 이제 뭔가 내 스타일을 찾은 것 같고 내가 주식에 귀재가 된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 그죠? 그 부분은 뭐 제가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늘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의 본질에도 써놨지만 강세장에 돈을 벌고 결국은 시장이 돈을 벌게 해주는 건데 내가 주식에 기재가 됐다 싶을 때 항상 시장이 꼭지더라. 그걸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써놨어요.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워런 버핏이 10년 전에 헤지펀드 매니저들한테 지금 한 13년 된 것 같은데 헤지펀드 보고 내기를 했잖아요. 그 아까 레오폴드? 네, 그런 선수들 보면 워런 버핏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그 어린애가 이 험난한 주식판에 들어와서 막 그 천재잖아요. 그게 양력 보면 다 천재죠, 그죠? 그런 천재들이 지금 헤지펀드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저희 아들도 이번에 이런 시타델이나 뭐 이런 데다가 그거 인턴 저거
어플라이를 했는데 거기 보면 테스트가 다 수학 문제에다가 IQ 테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 IQ 140 이상 애들이 가서 해치펀드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워런 버핏에서 보면서 그래 니네들 그렇게 해서 S&P 500 지수 수익률을 이기는가 내기해보자. 졌잖아요. 졌어요. 네, 졌어요. 그죠? 근데 워런 버핏이 그 뭐 한 10억인가 그걸 내기를 하셔가지고 해치펀드들이 형편없는 수익률로 졌어요. 그 천재들이 모여있는 해치펀드들이 형편없는 수익률로 있는 그 졌는데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제 자신도 이제 반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이잖아요. 그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대? 캐나다는 지루한 천국이고 한국은 다이내믹한 지옥이라고.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나라 시장이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좀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실제 그 말이 맞다고 해요. 우리 탑엔드님이 딱 요 자료 끝나고 애플은 어떤 회사인가. 우리 소 박사님도 얘기해주고 지금 댓글에도 나오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깐깐한 민족이에요. 네, 깐깐한 민족이기 때문에 웬만한 산업에서 지금 다 탑티어로 올라선 거라고 봐요. 아니야. 애플 그래 좋긴 한데 팀쿡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죠? 우리나라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보면 엄청난 잣대를 갖다 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관이든 뭐든 야 성직자들 아니면 장관 못하겠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그런 느낌 엄청나게 높은 기준을 갖다 대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야, 그런데 약간 말이 샜는데 자,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는 보면 워런 버핏이 최근에 막 이런 장에 뭐 치고받고 무슨 뭐 공매도 때렸다가 뭐 차익 거래를 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죠? 늘 신문 보시고 그런 거 안 하는데 워런 버핏이 그렇게 헤지펀드 매니저들한테 그래 니네들 시장은 이기나 보자 하고 워런 버핏 자신의 포트폴리오 지금 딱 포트폴리오 나왔잖아요. 보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가 어떤 기준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가에 대해서 클레어님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그 탑3 포트폴리오 탑3의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느냐라는 질문에 강력한 브랜드 파워 다 B2C 기업이잖아요. B2C 기업이니까 내년에 갑자기 매출이 확 꺾일까 이런 걱정 하나도 안 되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로 가지고 그 중에서도 애플, 뭐 코카콜라는 뭐 38년 동안 한 주도 안 팔으셨대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지금 애플하고 인텔 지금 비교되어 있는 차트 한번 띄워봐 주시면 자, 우리가 지금 뭐 AI 인프라 사이클이니 여러 가지 뭐 클로드가 났니 뭐 제미나이가 났니 저도 머리 아픈데 근데 워런 버핏이 예전에 닷컴 때도 에이 왜 신성장 기업 왜 안 하시지? 뭐 지금도 최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엔비디아 투자 안 하시고 메모리 안 하시잖아요. 근데 애플에 제가 수익률이 지금 얼마인가를 지금 딱 봤더니 이 10년 장표에 2016년 동안 애플이 1100% 나왔어요. 10년에 10배가 나려면 연평균 26% 나면 10배 나잖아요. 애플이 연평균 수익률이 한 27%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저조차도 저희는 연평균 15%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애플 주식 그냥 하나 사놓고 연평균 2% 난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그 헤지 펀드들이 애송이로 보였을 거예요. 머리 좋은 애송이들. 들어와서 이 주식 시장에서 뭘 여러 가지 기법으로 막 한다고 하는데 니네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나 제대로 버나 시장은 제대로 이기나. 그런데 이 우리가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자료였기 때문에 저는 요 클립만 딱 따로 떼서 정말 이 교육자로 썼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 하나 왔어요. 다 아시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이 책을 제가
코로나 직후에 어떤 책을 봐야 됩니까 했을 때 무조건 피터 린치 책 이게 교과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국일 출판사에서는 저한테 사실 밥 한 번 사야 되는데 이게 스테디셀러가 됐어요. 그죠? 하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성민 아시죠? 이성민 매니저. 예. 네, 우리 업계의 제 친구예요. 예.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 와가지고 본인이 이번에 다시 한번 번역을 해가 역자가 돼서 이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5권만 좀 보내주라 해가지고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클리어님한테 이 책을 그리고 좋은 발표를 해주신 우리 버거님 이 감독 매주 좋은 발표를 해주니까 감사하고 우리 똘똘이 스모커 감사합니다. 태공님이 저번에 오프 더 밸런스십 리스크 발표했을 때 제가 와 이거 인터스텔라 영화 본 느낌인데 요랬다면 클레어님 발표는 이 명작 뭐 당과 함께 사라지자 그나 아니면 벤허 그런 급의 저는 오늘 발표했다고 생각해요. 명작들. 이 별주 버전 할 때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만들어 와서 발표를 하실까. 정말 감사하고. 자, 그 미국 주식 수익률 하기 전에 아까 우리 국내 주식, 우리 탑엔드님이 음봉 나오는 확률이 아까 66%를 했잖아. 네, 버거님 BI 인덱스. 그런데 그거는 약세장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우리가 작년부터 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매주 특징주 했던 것들이 정말 엄청난 히트를 쳤다고 봐요. 근데 왜 자꾸 그 다음 주에 음봉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약세장으로 진행해서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서 이 2달 반의 결과를 보고 우리 주간에 나왔던 종목은 그 다음 주 시초가에 매도 때리면 먹을 확률이 3분의 2니까 그죠? 꽤 높은 건데 저는 그게 약세장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별주 버전을 보면서 우리 특징주가 그 다음 주에도 빵빵빵 올라갈 때 저는 그때가 이제 강세장으로 다시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올해 10월 말부터 할로윈 전략이 다시 작동을 하는 10월 말부터 내년 상반기가 엄청난 종목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때 되면 진짜 우리 별주 버전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식으로 좀 마음도 상하고 계좌도 상하고 아까 클레어님 뭐 터진 종목은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아까 뭐 고점에서 저도 이번에 뭐 담담하게 얘기하시던데 뭐예요? 제주 반도체. 우리 종목에 나왔던 거네요. 그때 그 다음 주 샀습니다. 보고 바로 그러셨군요. 같이 샀습니까 혹시? 저만 샀을걸요? 제주 반도체는 같이 투자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음 상하시고 계좌 상하신 분들 이 주식시장이 이런 좀 과열됐을 때 이런 약세장을 겪고 나오면 그죠? 가격이 착해지면서 그 다음에 또 오를 때 세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 연말부터 내년에는 정말 이번에 잃었던 거 다 만회하고 2배, 3배 버는 그런 장이 펼쳐질 거라 생각합니다.